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자신의 아파트에서 식탁에 접시를 놓고 있는데 딸 서연이 온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쳤다. 우리 엄마한테서 할머니 냄새나 오줌 냄새 말이야. 모두가 박장대소했다. 사위인 준호는 마치 그날 저녁 최고의 농담이라도 들은 듯 손뼉까지 쳤다. 손자 민준이와 손녀 서윤이는 너무 웃어서 살에 들릴까 걱정될 정도였다. 나는 뺨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저녁 식사 준비를 마저 하고 조용히 내 자리에 앉았다. 내 나이 67. 내가 평생 먹여주고 돌봐온 식탁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그림은 명확했다. 평생을 편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내가 이제 그들에게 짐이 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자신들의 곁눈질과 내가 듣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나누는 속삭임을 눈치채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할머니는 너무 잔소리가 심해졌어. 서윤이가 투덜거렸다. 뭐든 다 마음에 안 드신대. 민준이가 맞장구 쳤다. 준호는 늘 심각하고 인내심 있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내 집에서 나를 견뎌주는 것이 대단한 선행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침묵했다. 속에서는 손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뜨거운 불이 일었지만 겉으로는 얼음장 같은 침묵을 지켰다. 혹시라도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누가 볼까봐 두려웠다. 밤이 되어 모두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을 때 나는 부엌에 홀로 남아 설거지를 하며 조용히 하느님께 속삭였다. 하느님, 어째서 제게 이런 배은망덕한 일을 겪게 하시나요? 혹시 제 잘못일까요? 너무 모든 것을 대신 해결해 주는데 익숙하게 만들었나 봐요. 눈물이 거품과 뒤섞여 흘러내렸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속에서 무언가 탁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깨달았다. 말없이 모든 것을 참아내던 그 여자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 이름은 박순자. 67. 이 가족이 나를 편리하게 잊어버렸을 때조차도 이 집안을 지탱해 온 사람이다. 딸 서연이는 내 손에서 자랐다. 2살 때부터 우리 둘뿐이었다. 남편 진수는 새벽에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떠나 내가 수년간 갚아야 했던 빚만 남기고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그때 나는 낮에는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사무실 청소를 하러 다녔다. 오직 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딸에게 영어 학원, 컴퓨터 학원을 보내주었고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어 사립대학교 경영학과까지 보냈다. 서연이가 결혼할 때 나는 시작 자금으로 3천만 원을 줬다. 손자 민준이가 태어나자 그들은 내가 30살 때부터 푼돈을 모아 40에 겨우 장만한 이 아파트로 다시 들어와 살았다. 나는 2년간 손자를 돌봤고 그 후 손녀 서윤이가 태어나자 모든 것이 반복되었다. 나는 모두에게 당연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엄마는 해결해 주실 거야. 돈을 내주실 거야. 맡아주실 거야. 차려주실 거야. 치워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다. 그 모든 것을 말없이 해주고 웃어줄 사람으로 여겼다. 그들이 내 집에서 산 마지막 5년 동안 나는 내 집에서 무급 가사도우미가 되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죽을 끓이고 샌드위치를 만들고 교복을 다리고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저녁 식사까지 챙겼다. 서연이는 옷가게에서 하루에 반나절 일했다. 월급은 쥐꼬리만 한데 씀씀이는 명품족 같았다. 사위 준호는 8개월째 백수였다. 구조조정 때문이라거나 더 좋은 제안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주말마다 쇼핑몰에는 꼬박꼬박 갔다. 외식, 아이들에게는 브랜드 옷, 오락, 모든 것이 남들처럼 보여야 했다. 그리고 이 모든 비용을 누가 댔을까? 바로 나였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식료품비, 학비, 병원비, 이 모든 생활의 맷돌을 누가 감당했을까? 내 연금과 40년간 모아온 돈으로.
하지만 그들의 눈에 나는 짐이었다. 일주일 전 준호가 베란다에서 누나와 전화로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장모님은 이제 정말 못 견디겠어. 우리가 돈 쓰는 걸 늘 못마땅해 하셔. 그 나이에 맞는 편한 곳으로 이사 가시라고 설득해야겠어. 그래야 모두가 편해지지. 내 피가 거꾸로 솟았다. 서운함이 아니었다. 순수하고 고요하고 차가운 분노였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문득 명확하게 보았다. 나에게는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것이 있었다. 나는 평생 돈을 계산할 줄 알았다. 40년을 일했다. 처음에는 재봉사로, 나중에는 섬유 공장 라인 반장이 되었다. 함부로 쓰지 않고 모으고 투자하고 계약서는 쉼표 하나까지 꼼꼼히 읽었다. 아파트는 빚 없이 4명이었다. 예금도 있고 적금도 있고 소위 말하는 비상금도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나의 관대함은 오래전에 그들에게 당연한 것이 되었고 그 당연함은 경멸이 되었다. 그들은 마치 수도꼭지에서 따뜻한 물이 계속 나오는 한 그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편리하게 무시하기 시작했다. 그 끔찍한 저녁 식사 사건 이후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고 동시에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붙었다. 나는 늦게 잠자리에 들어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았다. 나의 모든 발걸음, 그들의 날카로운 말에 바보처럼 웃어넘겼던 모든 순간, 나의 늙고 지친 등보다 그들의 욕구를 우선시했던 모든 시간을 되짚었다. 45년간 혼자 아이를 키웠고 10년간 딸의 대학 등록금을 댔고 5년간 4명의 어른을 내 어깨에 짊어졌다. 그리고 오늘 나는 눈앞에서 치워버리면 좋을 우스꽝스러운 잔소리꾼으로 전락했다. 아침에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 일어났다. 슬픈 사람이 아닌 명료한 사람으로. 진한 차를 한 잔 끓여 낡은 가계부와 연필을 들고 앉았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계산했다. 저축액, 이자, 아파트 시세. 나온 숫자를 보고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그들은 이 중 10분의 1도 모르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도 모른다. 서연이는 문을 쾅 닫고 가게로 달려갔다. 준호는 여느 때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 구인 사이트를 둘러보는 척했다. 아이들은 현관에 책가방을 내던지며 학교로 달려갔고 나는 내 부엌에 남아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의 하루가 아닌 나의 하루를 계획했다. 나는 은행에 전화할 것이다. 나는 변호사를 만날 것이다. 나는 숨통이 트이는 다른 동네의 월세방을 알아볼 것이다. 나는 시작할 것이다. 아침 식사 후 나는 재킷을 걸치고 마치 가게에 가는 것처럼 현관을 나섰다. 준호가 게으르게 물었다. 어디 가세요? 은행에.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화면에 코를 박았다. 그는 그 고갯짓 하나로 자신의 인생 전체가 곧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등 뒤에서 보이지 않는 문들이 하나씩 쾅 닫히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나의 낡고 삐걱거리는 습관의 문들, 나의 말없는 순종의 문들. 앞에는 쌀쌀한 3월의 부산 공기와 흙탕물이 튄 창문을 가진 버스, 그리고 아주 단순한 생각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편의가 아니다. 나는 사람이고 나에게는 계획이 있다. 그들은 아직도 늙은 잔소리꾼을 비웃고 있겠지만 아주 곧 이 집을 누가 지탱해 왔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개점 시간인 9시에 맞춰 지점에 도착했고 10년 넘게 내 담당이었던 박정훈 과장님 앞에 앉았다. 그는 항상 정중하게 미소 지었지만 내가 내 식탁에서 벌어진 농담과 나를 나이에 맞춰 치워버리려는 그들의 계획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하자 그의 미소는 싹 사라졌다. 그는 잠시 말없이 앉아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다. 박순자 고객님, 이건 전형적인 노인 대상 경제적 학대로 보입니다. 고객님의 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목록을 펼쳤다. 계좌,
예금, 카드, 그리고 준호가 내 계좌에서 뺏쓰는데 익숙해진 공과금 자동이체까지. 나는 서너 개의 서류에 서명했고 자동으로 결제되던 모든 것이 중지되었다. 서연이의 추가 카드는 잘라버렸다. 이제 접근 권한은 오직 나에게만 있었다. 저축액의 일부는 다른 은행의 새 계좌로 옮기죠. 고객님만 아시는 곳으로요. 혹시라도 설득하거나 압박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박 과장님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는 숫자를 훑어보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유 자금이 상당하시네요, 고객님. 수십 년간 계산하고 모으신 보람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마음속이 금고 문을 닫고 자물쇠가 철컥하고 잠기는 것처럼 조용하고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밖은 아직 녹지 않은 눈과 휘발유 냄새가 뒤섞인 질퍽한 3월이었다. 나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단순한 것들에 대해 생각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내 시간과 지갑을 마음대로 주무르던 누군가의 입술을 의식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버스 창문에는 더러운 물 자국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내부는 따뜻하고 약간 답답했다. 그리고 그 온기 속에서 나는 20살, 공장의 하얀 작업복을 입고 스펀지에 바늘을 꽂고 있던 내 모습을 떠올렸다. 그때 나에게는 진수가 있었다. 키 크고 농담을 잘하던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던 남자. 우리는 결혼했고 바로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 돈을 모았고 아이들을 꿈꿨다.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행복을 느꼈다. 조그만 녀석이 얌전히 자고 잘 먹고 진수는 아이를 팔에 안고 빙빙 돌며 낮은 목소리로 엉터리 노래를 불러주었다. 처음 몇 년은 그림 같았다. 일, 집, 계획, 벽에는 동그라미가 쳐진 달력. 그러다 진수에게 무언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현장에서 늦었고 다음에는 더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나고 눈빛은 피곤하고 날카로웠다. 다들 너무 압박해, 순자야. 동료들이랑 한잔해야 스트레스가 풀려. 그가 말했다. 그러면 나는 국을 데워주고 셔츠를 다려주었다. 침묵했다. 괜찮아지겠지. 괜찮아지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만취해서 들어와 소리쳤다. 숨 막혀. 이런 거 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때 서연이가 아기 침대에서 깨어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 사이에 얇은 벽처럼 서서 생각했다. 제발 아침이 빨리 왔으면. 아침은 아주 조용히 찾아왔다. 내가 주전자를 올리려고 부엌으로 내려갔을 때 식탁 위에 반으로 접힌 쪽지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순자에게 나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어. 서연이 잘 부탁해. 진수. 나는 그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글자 위에서 잠시 서 있었다. 그러고는 자리에 앉아 깨달았다. 이제 생각은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을, 돈도 내가 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가 두려워할 만했다. 그는 텅 빈 약속과 빚만 남기고 떠났다. 그때 내 나이 23, 아이는 2살. 아파트 대출금은 남아있고 낮에는 공장일, 밤에는 청소 아르바이트. 하지만 나는 히스테리를 부릴 권리를 스스로에게 주지 않았다. 조용히 문을 걸어 잠그고 컵을 씻고 쪽지를 서랍에 넣고 계속 살아갔다. 낮에는 재봉틀이 윙윙거리고 하얀 작업복이 스쳐 지나가는 봉제 공장. 저녁이 되면 눈이 모래알이 든 것처럼 뻑뻑했다. 밤에는 긴 복도와 리놀륨 냄새가 나는 사무실. 걸레, 양동이, 젖은 걸레, 다시 양동이. 동전 한 푼까지 집으로, 음식으로, 공과금으로, 아이에게로 들어갔다. 서연이는 똑똑하게 자랐고 모든 것을 금방 배웠지만 동시에 요구하는 것도 많았다. 남들처럼, 아니 그보다 더 좋게. 나는 조용히 스타킹을 꿰매고 이불을 다리고 시장에서 흥정하고 내 새 재킷을 포기했다. 오직 딸이 더 최신 유행의 교복을
반 친구들이 신는 운동화를 가질 수 있도록 15살 생일에는 파티를 열어주었다. 물론 궁궐 같은 곳은 아니었지만 음악이 흐르고 꽃병에 꽃이 꽂혀 있고 레이스가 달린 드레스, 사진,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이 있는 파티였다. 나는 돈을 빌리고 부업을 더하고 모든 것을 아꼈다. 3개월 동안 모든 영수증을 계산했다. 대신 딸은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았다. 뺨은 상기되고 머리카락은 물결쳤다. 나는 내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가 설거지를 하고 축하 카드를 모으고 있을 때 딸이 갑자기 말했다. 아기 없이 그냥 혼잣말처럼 아빠가 없어서 아쉬웠어. 친구들은 다 아빠랑 왈츠쳤는데 그 말을 툭 던지고는 가버렸지만 나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지만 심장이 꽉 조여왔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설명했다. 그렇게 됐어. 우리 둘이서도 잘 해낼 수 있어. 엄마가 옆에 있잖아. 그리고는 언제나처럼 다용도실에서 낡은 대걸레를 꺼내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 후에는 좋은 대학, 사립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다. 비쌌다. 나는 가계부를 펼쳐놓고 깨달았다. 주말에도 추가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을. 어깨에 가방을 메고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하기도 하고 아는 사람 가게에서 물건 정리를 돕기도 하고 남의 서류를 정리해주기도 했다. 4년 동안 나는 시계처럼 살았다. 공장은 20가지, 집, 냄비, 다림질, 저녁, 청소, 토요일, 일요일은 주문받은 일을 하러 뛰어다녔다. 서연이는 다른 애들처럼 공부하고 놀고 친구를 사귀고 용돈으로 블라우스를 샀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꾸려나가는지 묻지 않았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괜찮아. 젊을 때는 다 그렇지. 엄마란 원래 어깨를 내어주는 존재니까. 졸업식은 시끄럽고 즐거웠다. 집은 벌집 같았다. 현관에는 구두들이 널려 있고 방에서는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부엌에서 샐러드를 버무리고 오븐에 쟁반을 넣고 뜨거운 음식이 식지 않도록 신경 썼다. 저녁에 딸은 성공, 계획, 사랑하는 교수님들, 친구들에 대해 연설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야 마치 단추가 떨어지지 않게 꿰매듯이 말했다. 그리고 엄마, 고마워요. 나는 미소 지으며 차 주전자를 건넸. 밤이 되어 모두 돌아간 후 나는 벽 옆에 의자에 앉았다. 피곤해서인지 아니면 가슴속이 텅 비어서인지 공장에 불이 꺼졌을 때처럼 아주 조용해졌다. 졸업 후 서연이는 옷가게에 취직했다. 하루 반나절 카운터에서 일했고 항상 깔끔하고 민첩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준호가 생겼다. 예의 바르고 단정한 회계사였는데 저녁 식사에 자주 왔고 장바구니를 들어주었고 미소 지었지만 자로 잰 듯한 거리를 유지했다. 나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 어쩌면 내 딸은 내가 갖지 못했던 평온함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몰라. 어느 날 서연이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다시 내가 집을 지키고 돈을 계산하고 더 싼 곳을 찾고 그들이 잘 되도록 미소 지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가계부를 꺼내 깨끗한 페이지에 연필을 놓고 내가 그들의 시작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때는 아직 잠깐만 신세 질게요라는 말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몰랐다. 결혼 준비는 내 방식대로 했다. 체면은 차리되 어리석은 허세는 부리지 않도록. 서연이는 잡지에서 오려낸 사진들을 가져왔다. 밝은 커튼이 있는 홀, 이런 부케, 저 여배우 같은 드레스를 원해요. 준호는 카탈로그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지금은 자금 사정이 좀 빠듯해서 나는 아직 경력을 쌓는 중이거든. 나도 고개를 끄덕이고 가계부를 꺼냈다. 드레스는 내가 맡을게. 식당은 절반은 내가 낼게. 음악은 더 싼 곳을 알아볼게.
사진작가는 아는 사람 중에서 2주 동안 나는 공장과 부엌 그리고 하객 명단 사이를 오가며 살았다. 누가 어디에 앉고 아이들과 어르신들 입맛에 맞게 무엇을 주문해야 할지. 결혼식 날 서연이는 천장의 전구처럼 빛났다. 준호는 단정했고 정장을 입고 꼿꼿이 앉아 그녀의 팔꿈치를 잡았다. 나는 생각했다. 어쩌면 이들은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신혼여행 후 그들은 약속대로 잠깐 지내기 위해 나에게 왔다. 나는 옷장에서 내 옷을 옆으로 밀고 그들의 방에 있던 레이스 커튼을 떼었다. 먼지가 쌓인다고. 깨끗한 침구를 깔고 화분에 물을 주고 집에 다시 젊은 목소리가 들리는 것에 조용히 기뻐했다. 처음에는 순조로웠다. 내가 요리하면 그들은 고마워했다. 저녁에는 부엌에서 차를 마시며 다툼 없는 대화를 나눴다. 준호는 일찍 출근했다. 서류 작업은 잘 맞는 듯 했다. 서연이는 쇼핑몰의 작은 가게로 출근했다. 아르바이트였고 반나절 근무였지만 반짝이는 눈과 할인된 새 블라우스가 있었다. 그러다 서연이가 행복했지만 집안이 뒤집혔다. 냄새에 극도로 예민해져서 볶은 양파 냄새 때문에 울고 아침 7시에 삶은 감자를 달라고 하고 오후 3시에는 절대적인 정적을 요구했다. 나는 소리 없이 생활 방식을 바꿨다. 열쇠 소리를 내거나 밤에 세탁기를 돌리지 않기 위해 야간 청소 일을 그만뒀다. 맑은 국을 끓이고 부드러운 옷을 다리고 진료 일정을 달력에 표시하고 산부인과에 함께 갔다. 준호는 처음에는 애썼다. 과일을 사오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척했지만 곧 책임감에 지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장모님은 집에 계시잖아요. 더 잘 아시겠죠. 저는 보고서에 파묻혀 있어요. 나는 그 책임을 떠안았다. 누군가 끓는 물에 소금 한 숟가락 넣어주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그게 더 편했다.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삶은 시계처럼 돌아갔다. 수유, 목욕, 산책, 병원, 난방기 위의 작은 양말들. 그리고 나는 그림자처럼 늘 곁에 있었다. 단지 그 그림자는 일을 했다. 서연이는 한참 후에야 회복했고 월급이 완전히 끊기면 안 된다며 가게에 반나절씩 다시 나갔다. 나는 손자를 온종일 돌봤다. 밤에 아이가 뒤척이면 낮에 내가 자장가를 속삭이고 수프를 끓였다. 준호는 그 무렵 직장을 바꿨고 그가 말하길 더 나은 대안을 찾는 중이었다. 집에 돈을 가져오는 것은 내 연금과 부업이었다. 어쩔 수 없었다. 3년 후 서윤이가 태어났고 모든 것이 반복되었다. 단지 나는 내 몸을 더 조심하게 되었다. 약은 제 시간에, 목도리는 더 따뜻하게, 걸음은 더 천천히. 집은 조용한 것들 위에 유지되었다. 제때 납부되는 공과금 고지서, 타지 않는 냄비, 월요일을 위한 깨끗한 셔츠. 그리고 밖에서 그들은 남들처럼 사는 삶이 있었다. 주말에는 쇼핑몰, 아이들에게는 브랜드 운동화, 예쁜 컵에 담긴 테이크아웃 커피, 쇼윈도 앞에서의 사진. 나는 보면서 생각했다. 젊은이들이니까 저게 기쁨이라면 괜찮아. 그리고는 한 봉투에서 다른 봉투로 돈을 옮기고 가계부를 보며 어디를 줄여야 약값과 새다림이 살 돈이 남을지 계산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집안의 분위기는 눈에 띄지 않게 감사는 줄고 요구는 늘었다. 엄마, 지금 전기세 낼 돈이 좀 부족해. 엄마가 어차피 가는 길에 내주면 되잖아. 서연이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할머니, 내 깨끗한 운동화 어디 있어요? 우리 영화 늦었단 말이에요. 민준이가 현관에서 소리쳤다. 준호는 어느 날 서류를 가져와 마치 지나가는 말처럼 말했다. 공과금 자동이체를 장모님 계좌에서 빠져나가게 신청했어요. 그게 더 확실해서요. 괜찮으시죠? 그리고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나는 아직 조용히 버텼다. 괜찮아지겠지 하고 생각했다. 서연이가 친구 앞에서 우리 할머니 없었으면 우린 망했을 거야. 근데 가끔은 좀 힘들어. 모든 걸 통제하시거든이라고
농담하는 것을 못 들은 척했다. 나는 알았다. 내가 통제하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납부일, 마감일, 그리고 일요일에 줄을 서다 쓰러지지 않기 위한 냉장고 속 재료들이었다. 그러다 준호가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었다. 처음에는 중요한 사람처럼 행동했다. 제안들을 검토 중이야. 시장을 살피는 중이야. 아무거나 덥석 물 수는 없지. 한 달 후에는 나보다 늦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2달 후에는 커피를 내려 마시고 노트북 앞에 앉아 구인 사이트를 보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뉴스나 일주일 만에 성공하는 법 같은 영상을 보고 있었다. 서연이는 점점 더 짜증을 내며 집에 돌아왔. 손님이 없어. 실적을 못 채워서 보너스가 없을 거야. 저녁에 그들 둘은 휴대폰으로 쇼핑몰을 구경하며 아이들 새 학기에 쓸만한 것을 골랐다. 나는 그 모습이 우습고도 아팠다. 그들의 말 사전에서 쓸만한은 더 비싼을 의미했다. 나는 계속해서 고지서를 납부하고 수프를 끓였다. 조용히, 싸움 없이. 하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 덜컹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공장에서 기계가 고장 날 때처럼 처음에는 들리지 않다가 나중에는 문짝이 흔들릴 정도로. 나는 10대 손주들의 경멸적인 시선, 마치 내 집에서 나를 견뎌주는 것이 큰 공적인 양. 내쉬는 준호의 참을성 있는 한숨을 감지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 안에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고 바닥이 솟아오르고 물이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 나는 혼자 시장에 나갔다. 닭, 뼈, 곡물, 할인하는 사과를 사기 위해. 그리고 그곳 장바구니와 상인들 사이에서 나는 처음으로 누구에게도 향하지 않은 미소를 짓는 나를 발견했다. 그냥 그렇게. 나는 아직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면 입에 솜을 물린 것처럼 다시 침묵하고 일에 몰두했다. 청소하고 끓이고 빨래하고 그리고 밤에 누우면 생각했다. 내가 하루만 사라지면 그들은 알아챌까? 아니면 주전자가 제 시간에 저절로 끓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알아챌까? 봄은 녹은 눈과 휘발유 냄새를 풍겼다. 그리고 어느 3월의 토요일 나는 식탁에서 한마디를 들었고 그 후 모든 것이 빠르게 굴러가기 시작했다. 엄마, 영희 이모가 그러는데 이모네 방 하나 비는데 엄마가 거기로 가면 더 재밌을 거래. 그럼 우린 여기를 서재로 쓰고. 그 말은 당신을 위해서라는 투로 던져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컵을 씻고 식탁을 치우고 깨달았다. 그들이 방금 내가 나갈 문을 직접 열어주었고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다시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일요일에 나는 평소처럼 집안을 돌아다녔다. 빨래하고 말리고 선반에 정리했다. 하지만 내 안에는 더 이상 예전의 순종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이 문을 열어줬으니 나는 그저 지나가기만 하면 된다. 저녁에는 옷장에서 낡은 서류철을 꺼냈다.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부 등본, 모든 것을 제자리에 항목별로 정리했다. 사촌 언니인 영희에게 전화해서 불평 없이 짧게 이야기했다. 영희 언니는 불같이 화를 냈다. 순자야, 너 당장이라도 우리 집으로 와. 열쇠 줄게. 소파 비어 있어. 나는 수화기에 대고 미소 지었다. 고마워, 언니. 곧 그 예비 항구가 필요하게 될 것 같아. 월요일 아침 나는 이미 은행에 있었다. 박 과장님과 계획했던 것을 마무리 지었다. 내 계좌에서의 자동이체는 취소되었다. 서연이의 추가 카드는 해지되었다. 저축액의 일부는 다른 은행의 새 계좌로 옮겨졌다. 접근 권한은 오직 나에게만 있었다. 그가 서류를 파일에 깔끔하게 정리해서 나에게 돌려주었다. 숨 쉬세요. 이제 적어도 이 부분은 평온해졌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정말 오랜만에 어깨가 저절로 내려갈 만큼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은행에서 나오자마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민석 변호사님, 박순자입니다. 상담과 서류가 필요해요. 새 유언장,
제 의사 능력 확인서, 그리고 제 재산 보호에 관한 모든 것이요. 그는 지체하지 않았다. 내일 10시에 오십시오. 모든 것을 논의하고 서식도 준비해 두겠습니다. 나는 수첩에 시간을 적었다. 저녁에 저녁 식사를 데워서 식탁에 차리고 내 의자에 앉았다. 언제나처럼 조용하게. 그때 서연이가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했다. 엄마, 영희 이모랑 얘기했는데 엄마가 이사 오는 걸 엄청 좋아하셔. 엄마한테도 좋고 우리도 공간이 넓어져서 좋다고. 나는 그녀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럼 생활비는 너희들 나 없이 어떻게 하려고? 서연이는 움찔했다. 어떻게든 되겠지. 준호 씨도 일 찾고 있고 나도 근무 시간을 늘릴 수 있어. 준호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중얼거렸다. 진행 중이야. 제안은 많은데 괜찮은 걸 골라야지. 알겠다. 내가 말했다. 만약 제때 못 구하면? 고지서는 너희가 직접 보게 될 거야. 금액이 꽤 커. 관리비, 학비, 인터넷, 보험료. 그들은 숙제를 안 하다가 걸린 아이들처럼 서로를 쳐다보았다. 나는 일어나서 식탁에서 접시를 치우며 생각했다.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다. 시간은 흐르기 시작했다. 화요일에 나는 중요한 회의 때 입는 진남색 정장을 입고 시내로 나갔다. 최민석 변호사 사무실에서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대화했다. 나는 감정 없이 사실 그대로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는 기록하고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하고 서류처를 정리했다. 보세요. 첫째, 기존 유언장을 폐기하고 새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비율로 어떤 조건으로요. 둘째, 압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고객님의 완전한 의사 능력에 대한 공증 진술서를 만듭니다. 셋째, 위임장은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넷째, 소유자로서의 고객님의 지위를 명확히 하여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세입자 및 친척들에게 통지서를 보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 초안은 모레 서명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가 시선을 들었다. 동정심에 호소하거나 아이들을 통해 압박하거나 은행에 전화하는 것에 대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됐어요. 나는 내 목소리가 현관의 쇠문처럼 단단하다는 것을 느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부동산 중개인인 김소영 소장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내 조건에 맞는 새 곳을 금방 찾아주었다. 조용한 집, 엘리베이터, 공원 근처, 사진용 인테리어 없는 곳. 첫 번째는 좁고 어두웠고, 두 번째는 마당이 시끄럽고 창문이 대로를 향해 있었다. 세 번째가 바로 내 집이었다. 깔끔한 투룸, 부엌은 세련되지 않았지만 편리했다. 창밖에는 마가목 나무와 벤치가 보였다. 집주인은 연금 수급자였다. 모든 것이 군더더기 없이 단순했다. 이걸로 하겠어요. 내가 말했다. 김 소장님은 계약서를 내밀었다. 표준 계약서였고 보증금과 첫 달 월세를 선불로 내야 했다. 나는 수표책을 꺼내 서명했고 그러자 긴장이 풀렸다. 마치 열쇠가 이미 내 손안에 있는 것 같았다. 가구 배송은 내일 오후로 잡았어요. 김 소장님이 확인했다. 필요하시면 저렴한 가구점 연락처를 드릴게요. 필요해요. 나는 가장 단순한 것들을 침대, 매트리스, 옷장, 부엌 식탁, 의자 2개, 작은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화려함은 없지만 내 것이었다. 집에 돌아온 것은 저녁 무렵이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텔레비전은 웅얼거리고 아이들은 방에서 웃고 준호는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었고 서연이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그가 게으르게 던졌다.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을 정리했어. 나는 대답하고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저녁 식사 중에 서연이는 다시 그 걱정을 시작했다. 엄마, 영희 이모가 그러는데 엄마의 금전적 도움이 아주 유용할 거래. 그분도 형편이 넉넉지 않으시잖아. 나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러니까 내가 집을 나가서도 계속 돈을 내주길 바란다는 거니?
그녀는 당황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익숙한 요구가 담겨 있었다. 설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리고 이모도 그쪽으로 가시는 김에 나는 준호를 보았다. 당신은 일자리 골랐어요?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그는 시선을 내렸다. 압박하지 마세요. 압박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내 카드가 더 이상 자동으로 결제되지 않을 때 당신들이 무엇으로 살 건지 묻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나는 순간 그들이 불쌍해졌다. 아주 잠깐. 그리고는 연민이 사라지고 평온함이 찾아왔다. 세상의 이치대로 각자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내 방으로 올라갔다. 옷장에서 낡은 회색 캐리어를 꺼냈다. 바퀴가 이미 삐걱거리는 것이었다. 원피스 3벌, 카디건 2벌, 속옷, 따뜻한 양말, 편한 신발, 스카프를 골랐다. 서류는 별도의 가방에, 그리고 어린 서연이와 함께 찍은 사진, 그냥 웃고 있는 내 독사진 몇 장은 나무 상자에 담았다. 나머지는 그냥 두기로 했다. 새 인생에는 군더더기가 필요 없다. 자정이 되자 집은 조용해졌다. 나는 부엌으로 내려와 수천 번 앉았던 식탁에 앉았다. 단지 식탁 위에는 접시 대신 종이가 놓여 있었다. 빠르지는 않았지만 떨림 없이 또박또박 썼다. 서연, 준호, 민준, 서윤에게. 그리고 한 번만 말해야 하지만 영원히 이해되도록 해야 할 모든 것을 적었다. 옆에는 열쇠 한 세트와 고지서 목록을 놓았다. 전기, 수도, 난방, 인터넷, 학교, 보험. 모든 것이 마감일, 금액, 주소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들이 생활의 비용이 얼마인지 처음으로 보게 되기를. 나는 불을 끄고 협탁의 새벽5시로 알람을 맞췄다. 내일은 이른 택시, 서류가 든 가방, 캐리어, 그리고 내 열쇠로 열릴 새 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전에 어쩌면 그들의 숨을 먹게 할 짧은 장면이 하나 더 남아 있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인 5시에 눈을 떴다. 샤워를 하고 깨끗한 블라우스를 입었. 회색 캐리어는 방향을 틀 때마다 삐걱거렸고 서류가 든 가방은 팔에 끼었다. 부엌은 어둡고 조용했다. 나는 편지, 열쇠, 고지서, 목록을 식탁 정중앙에 놓아두었다. 작별 인사를 하듯 손바닥으로 식탁을 쓸어보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다. 택시는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헤드라이트가 노란 빛을 뿜었다. 마당에서는 젖은 눈 냄새와 이웃빵집에서 나는 잃은 빵 냄새가 났다. 금방 도착했다. 김소영 소장님이 이미 현관 앞에서 열쇠를 흔들며 서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려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텅 빈 투룸으로 들어갔다. 벽은 깨끗하고 창문은 맑았고 아래에는 마가목 나무와 벤치가 보였다. 나는 코트를 벗고 침묵 속에 서서 깨달았다. 이곳이 바로 내 공간이다. 남의 목소리도 내 건 어디 있어? 라는 질문도 우리 때문에라는 부담도 없는 오직 공기와 나뿐인 곳. 김 소장님이 계약서를 보여주었고 나는 서명하고 묵직한 집주인의 열쇠 꾸러미를 받았다. 가구는 오후에 냉장고와 가스레인지는 기사님이 올려주기로 약속했다. 나는 그동안 간단한 것들을 사러 가게에 다녀오기로 했다. 우리는 헤어졌고 나는 텅 빈 방에 혼자 남았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벽에 기대다리를 뻗었다. 우스웠지만 나는 소녀처럼 혼자 미소 짓고 있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전화였다. 영희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도착했어.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다. 무슨 일 있으면 열쇠 있으니 한밤중이라도 와. 그 다음 은행의 박정훈 과장님에게 전화했다. 계획대로 다 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는 즉시 대답했. 네, 고객님. 접근은 차단되었고 자동이체는 해지되었으며 이체도 완료되었습니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민석 변호사님에게 저 준비됐어요.
내일 10시에 뵙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서류는 준비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자잘한 일들이었다. 동네 마트에서 양초, 진통제, 성냥, 차, 접시 2개, 컵, 숟가락, 작은 냄비, 쌀 한 봉지와 닭가슴살을 샀다. 남은 돈으로는 플라스틱 화분에 담긴 작은 선인장을 샀다. 부엌 창가에 놓아두면 나만의 무언가 자라나는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정오가 되자 이상하게도 나는 걸음을 멈추고 정적에 귀를 기울였다. 그 정적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 아니라 깨끗한 백지 같은 평온함이었다. 나는 작은 여행용 컵에 임시로 차를 끓여 혀를 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마셨다. 문득 그들의 집이 지금 어떨지 상상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마치 알람이라도 맞춘 듯 그림이 저절로 그려졌다. 민준이가 계단을 뛰어내려와 부엌에서 멈춰섰다. 식탁은 비어있고 주전자는 차갑고 가스레인지는 꺼져 있다. 엄마, 할머니가 아침 안 해놨어요. 그가 위층을 향해 소리친다. 서연이가 헝클어진 머리로 내려와 짜증스럽게 슬리퍼를 끌며 계단을 내려온다. 아침을 안 해놨다니? 부엌에 들어선 그녀는 식탁 위의 종이, 열쇠,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된 고지서 목록을 본다. 종이를 집어들고 읽는다. 입술이 하얗게 질린다. 준호 씨.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준호가 티셔츠 차림으로 달려내려와 편지를 받아들고 말없이 읽는다. 그러고는 서연이를 쳐다본다. 어디 가셨어? 서연이가 옷장으로 달려간다. 내 옷의 절반은 그대로 있고 절반은 없다. 협탁을 열어본다. 비어 있다. 다시 편지로 돌아가 2번째로 읽는다. 이번에는 소리내어 서윤이가 들어온다. 왜 붙인 게 없어요? 우리 학교 가야 하는데.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보고 얼어붙는다. 그들은 물론 전화를 걸기 시작했겠지만 내 번호는 전날 바꿔버렸다. 그 다음 아마도 준호는 옛 기억을 더듬어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을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텅 빈 접근 권한과 거절 메시지만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거의 볼 수 있었다. 나는 서연이가 속삭이는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있었다. 이러실 리가 없는데,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리고 가장 직설적인 민준이가 묻는다. 이제 공과 금은 누가 내요? 그 질문은 무거운 책처럼 식탁 위에 떨어지고 아무도 그 책을 어느 페이지부터 펼쳐야 할지 모른다. 초인종 소리가 나를 그 상상에서 깨웠다. 가구점에서 온 배송기사 2명이었다. 미소가 밝은 청년들이었다. 침대는 어디에 놓을까요? 옷장은요. 나는 창가에 침대를, 벽에 옷장을, 부엌에 식탁을 놓으라고 알려주었다. 그들은 빠르고 조용하게 일했다. 1시간 후 내 방에는 새 매트리스가 깔린 침대와 톱밥 냄새가 나는 옷장이 놓였고 냉장고는 마치 집이 한숨을 쉬는 것처럼 단조로운 소리를 내며 윙윙거렸다. 나는 내 원피스 3벌과 따뜻한 양말 뭉치를 꺼내고 속옷을 개고 창가에 컵과 작은 선인장을 나란히 놓았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오랜만에 기분 좋은 피로감을 느꼈다. 저녁 무렵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시내 번호였다. 여보세요. 내가 말했다. 박순자 고객님, 안녕하세요. 은행입니다. 박정훈 과장님께서 알려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전 카드로 물건을 결제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척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고객님의 계좌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도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누구에게도 아무 정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차단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아주 조용해졌다. 나는 밥과 닭고기를 접시에 담아 창가에 앉아 의사들이 가르쳐준 대로 천천히 먹었다. 서두르지 마. 다 먹게 될 거야. 창밖은 가로등 불빛으로 밝았고 마당은 조금씩 노란 창문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나를 스쳐 지나가는 타인의 삶들. 밤에 나는 한동안 잠들지 못했다. 불안해서가 아니라
낯선 자유 때문이었다. 난방기에서 나는 소리, 바람에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 어딘가에서 드물게 멈추는 엘리베이터 소리를 들었다. 그러다 깊은 잠에 빠졌다. 빨리 일어나야 해라는 아침의 익숙한 강박 없이. 아침에 나를 깨운 것은 알람이 아니라 벽에 비친 햇살이었다. 나는 죽을 끓이고 차를 우려내고 어제 냄비를 쌌던 신문을 뒤적이며 미소 지었다.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점심때쯤 영희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즐거웠다. 서연이가 온 동네를 다 뒤집어 놓고 너를 찾고 있어. 내 직장에도 왔었어. 훌쩍거리면서 주소를 묻더라. 약속대로 아무 말도 안 했어. 잘했어. 내가 대답했다. 걔가 뭐가 뭔지 좀 깨달았을까? 언니가 한숨을 쉬었다. 아직은 주전자가 저절로 끓지 않는다는 것 정도만 깨달은 것 같아. 하지만 그게 시작이지. 내일은 공증인 사무실에서 서명할 날이다. 유언장, 진술서, 통지서. 서류는 사랑도 아니고 증오도 아니다. 그것은 찌그러지지 않도록 내 삶을 끼워 넣는 액자다. 나는 서류철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신분증을 확인하고 가방에 펜을 넣었다. 결정을 내릴 때 서명하기 편한 약간 묵직한 그 펜을. 그때 문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짧게 2번, 그리고 3번째는 끈질기게. 나는 다가가서 문구멍으로 밖을 보았다. 문 뒤에는 그들이 아니었다. 관리사무소에서 온 젊은 배관공과 그의 동료였다. 계량기 점검, 장부의 서명. 나는 그들을 들여보내고 부엌과 화장실을 보여주고 서명하고 그들 뒤로 문을 닫고 마침내 숨을 내쉬었다. 그들이 아니었어. 나는 혼잣말을 하고 웃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어떤 초인종 소리도 더 이상 남의 욕구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다음 날 나는 공증인 사무실에 있었다. 최민석 변호사가 책상 위에 서류철을 펼쳤다. 우리는 모든 항목을 하나씩 검토했다. 나는 서두르지 않고 하지만 꼼꼼하게 각 줄을 소리내어 읽었다. 기존 유언장은 폐기되었다. 새 유언장은 내가 결정한 대로 악의가 아니라 정의에 따라 작성되었다. 의사능력 진술서에 서명했다. 위임장은 없었다.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나중에 필요하다면 통지서는 준비되었다. 압박하기 시작하면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즉시 전화하세요. 그리고 선을 지키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해낼 수 있어요. 그 후로는 내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평범한 날들이 시작되었다. 나는 남의 일정 없이 일어나 1인분의 죽을 끓이고 천천히 차를 마시고 마당을 가로질러 공원으로 창밖에 마가목 나무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 3명의 할머니와 친구가 되었다. 김할머니 70세. 40년 결혼 생활 끝에 얼마나 더 존중 없이 살 수 있겠냐며 이혼했다. 이 할머니는 며느리와 성격이 맞지 않아 아들 집에서 나왔다. 최 할머니는 방 3개짜리 무덤은 필요 없다고 결심하고 작고 따뜻한 집으로 이사했다. 우리는 조용히 웃고 요리법을 나누고 우리 나이의 여자들만 이해하는 말들을 나눴다. 이틀 후 박정훈 과장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예전 카드로 결제 시도가 또 있었고 누군가 계좌 잔액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모두 거절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말했다. 요새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가 웃었다. 바로 그겁니다. 저녁에는 영희 언니가 전화했다. 서연이가 오늘 나한테 왔었어. 울면서 주소를 찾더라. 모른다고 했고 지금은 주전자가 저절로 끓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하는 게 더 유익할 거라고 덧붙여줬지. 우리는 잠시 침묵하다. 둘 다 웃음을 터뜨렸다. 악의 없이 그저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일주일이 지났다. 2번째 주. 나는 이미 어느 가게의 두부가 맛있는지, 어느 가게 주인이 잔돈을 속이는지 알게 되었다.
집에서는 내 비누 냄새와 갓 구운 빵 냄새가 났다. 나는 낡은 식탁보를 꺼내 식탁에 깔고 오랜만에 나를 위해 예쁘게 차렸다. 그날 나는 공원에 조금 일찍 갔다. 해가 막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고 있었다. 나는 내 벤치에 앉아 도서관에서 무슨 책을 빌릴지 생각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엄마 하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서연이가 서 있었다. 야위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고 코트는 되는 대로 잠근 채였다.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혼자였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 나는 벤치 끝을 가리켰다. 앉아서 침묵했다. 그러다 그녀가 숨을 내쉬었다. 돌아오세요. 엄마 없이는 우리가. 그리고 말을 잇지 못했다. 나 없이는 뭐라고? 내가 차분하게 물었다. 힘들어요. 그녀는 말하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힘들어. 뭐가?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말은 차분하게 흘러나왔다. 돈, 고지서, 아이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올바른 동정심을 유발하는 억양을 찾다가 갑자기 평소의 투로 터져 나왔다. 하지만 엄마도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엄마를 필요로 하는지. 서연아. 나는 우리 사이에 손바닥을 놓아 설득하려 손을 뻗지 않도록 했다. 너는 이제 어른이야. 남편도 있고 아이도 둘이나 있잖아. 나는 5년 동안 너희의 어른으로서의 경험을 대신 지불해줬어. 이제는 너희 차례야. 그녀는 어릴 때 비싼 운동화를 사달라고 조를 때처럼 나를 쳐다보았다. 우리 다 고칠게요. 그녀가 속삭였다. 더 조심하고, 더 다정하고, 더 존중할게요. 제발 돌아오세요. 얼마나? 내가 물었다. 첫 번째 편리한 습관이 생길 때까지? 첫 번째, 자동으로 결제됐어요. 가 나올 때까지? 그녀는 침을 삼켰다. 사랑해요. 그녀가 덧붙였다. 나도 너를 사랑해.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지 못하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사랑은 공짜 공과금이 아니야. 우리는 더 앉아 있었다. 바람이 마가목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붉은 열매 송이들이 서로 부딪혔다. 준호 씨, 일자리 구했어요. 그녀가 마치 비장의 카드를 내놓는 것처럼 말했다. 자동차 부품 가게인데 월급이 너무 적어요. 그럼 더 좋은 곳을 찾겠지.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너는 근무 시간을 더 늘리고 아이들은 돕고 그게 정상이야. 그녀는 훌쩍였다. 모든 게 이렇게 비쌀 줄은 몰랐어요. 너희 집에서는 아무도 생각 안 했지.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모두를 대신해서 생각했으니까 엄마가 돌아오시려면 우리가 뭘 해야 해요? 그녀는 마침내 이곳에 온 이유를 입 밖으로 냈다. 아무것도. 내가 대답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아. 나는 벌도 아니고 상도 아니야. 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내 아파트에서 살아. 서연이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리고 이것은 꾸며낸 것이 아닌 진짜였다. 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나는 너를 용서해. 하지만 내 경계는 내가 세운 곳에 그대로 있을 거야. 우리는 잠시 더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일어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다 이해했어요. 그러길 바란다. 내가 말했다. 저녁에 나는 최민석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듣고 나서 차분하게 말했다. 계획대로 계속하세요. 다음 단계는 편지에 쓴 대로 한 달 후 합법적으로 자물쇠를 교체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하세요. 준비됐어요? 나는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한 달은 마치 예정된 것처럼 조용히 지나갔다. 날짜가 다가왔다. 아침에 나는 옛집 문 앞에서 열쇠 수리공을 만나 소유자 서류를 보여주었다. 그는 말없이 자물쇠를 교체하고 열쇠를 건넸다. 나는 현관에 오랫동안 서서 마치 긴 문장의 끝에 찍힌 마침표처럼 새롭게 빛나는 자물쇠를 바라보았다.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가 깜박였다.
서연이었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엄마, 우리 집에 못 들어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발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아이들, 학교, 한 달이 있었어. 서연아,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지났어. 우리는 어디로 가요? 그녀가 소리쳤다. 우리는 뭘 해야 해요? 나는 눈을 감고 한숨을 쉬고 내가 수년이 걸려 내뱉게 된 말을 했다. 모두처럼 내 힘으로 살아. 수아기는 침묵으로 딸깍 소리를 냈고 두어 시간 후 새로운 전화가 걸려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수신을 눌렀다. 그리고 차갑게 느껴질 정도로 예의 바른 낮은 남성 목소리를 들었다. 박순자 씨, 구청 사회복지과입니다. 재산 처분 능력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저희와 이야기를 좀 나누셔야겠습니다. 구청은 그날 한 번 더 전화를 걸어 나를 면담에 초대했다. 나는 마치 공장회의에 참석하듯 겨드랑이에 서류철을 끼고 차분하게 갔다. 사무실, 책상, 컵 2개. 젊은 직원은 전문가다운 예의 바른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옆에는 더 나이든 여성이 앉아 있었다. 세심하고 악의는 없어 보였다. 고객님께서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으실 수도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카드처럼 서류를 펼쳐놓았다. 최근에 받은 의사소견서, 내 의사 능력에 대한 공증 진술서, 폐기된 옛 유언장과 새 유언장, 계좌 입출금 내역, 고지서들, 내 신분증, 자동이체, 잠깐 신세 질게요. 퇴거를 위한 한 달의 유예 기간에 대해 감정 없이 짧게 설명했다. 나이든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을 법에 따라 처리하셨군요. 저희의 임무는 보호하는 것이지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직원은 킁킁거리며 사본을 요청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불편을 들여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밖으로 나오면서 나는 기쁨보다는 업무적인 만족감을 느꼈다. 서류는 물론 사랑이 아니지만 머릿속의 감기는 치료해준다. 그 후로는 영웅적인 일은 없는 삶이 시작되었다. 대신 나의 아침이 있었다. 나는 원할 때 일어나 1인분의 죽을 끓이고 신문을 읽고 마당을 가로질러 공원으로 마가목 나무로 갔다. 매주 시장에 가고 냄비는 약한 불에 올려두었다. 저녁에는 영희 언니와 통화했다. 어떻게 지내? 평온하게. 때때로 우리는 눈물이 날 때까지 웃었다. 우리 나이의 여성들의 유머 감각은 가방 속의 펜처럼 언제나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조사 후 3일 뒤에 박정훈 과장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더 이상 시도는 없습니다.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영희 언니가 말했다. 서연이가 관공서를 뛰어다니며 울다가 조용해졌어. 한 달 후. 나는 편지에 쓴 대로 자물쇠를 바꾸고 새 열쇠는 나만 가졌다. 서연이는 소리 지르지 않고 갈라지는 목소리로 전화했다. 엄마, 우리 시간이 부족해요. 나는 조용히 상기시켰다. 한 달이 있었어.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여름이 왔다. 그들은 도시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버스를 더 오래 타야 했지만 월세는 더 쌌다. 준호는 자동차 부품 가게에 취직했다. 처음에는 창고 정리원으로, 나중에는 재고 관리 회계원으로. 돈은 많지 않았지만 스스로 번 돈이었다. 서연이는 풀타임 근무를 시작했고 더 이상 아이들에게 남들처럼 더 비싸게 사주지 않았다. 제때 대출금을 갚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발밑에 자신의 것이 생겼다. 내가 아니라. 아이들은 학교를 옮겼고 삐쳤다가 견뎌내고 익숙해졌다. 주말에는 가족이 함께 빨래하고 빵을 구웠다. 그들은 쇼핑몰에 갈 시간이 없었다. 그들에게는 내야 할 고지서가 있었다. 민준이에게서 온 편지는 예기치 않게 도착했다. 볼펜으로 맞춤법이 틀리고 어른들에게는 없는 직설적인 말투로 할머니,
이제 제가 직접 계란 프라이를 해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 냄새 난다고 한 거 미안해요. 이제 알 것 같아요. 나는 창가에 앉아 그 종이를 들고 속삭였다. 그래, 잘했어, 얘야. 서윤이는 나중에 편지를 썼다. 저는 부침개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할머니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언젠가 놀러 오세요. 나는 두 아이 모두에게 짧고 간결하게 답장했다. 무엇이 자랑스러운지, 무엇이 기쁜지, 왜 아직은 가지 않을 것인지, 사랑은 다시 등을 내어줄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서연이와는 가을의 시장에서 마주쳤다. 그녀는 날씬해졌고, 손은 거칠어졌고, 눈빛은 차분해졌다. 좋아 보이시네요. 그녀가 진심으로 말했다. 너도, 내가 대답했다. 아이들 이야기, 그녀의 일, 감자 가격에 대해 이야기했다. 돌아오세요는 요청하지 않았다. 헤어질 때 그녀는 말했다. 우리를 삶 속으로 내쫓아 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너희의 고지서가 한 거지. 우리는 어른들처럼 장면 없이 헤어졌다. 각자의 장바구니를 들고 나는 공증인 사무실에 한 번 더 가서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것에 서명했다. 아파트는 50대 이상 여성들이 가정폭력과 경제적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을 돕는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누군가 숨을 돌릴 수 있는 문을 갖게 되기를, 돈의 일부는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학원비, 여행, 교과서 지원. 서연이는 상징적인 꾸지람 없이 정직하고 적당한 금액을 받게 될 것이다. 손주들에게는 25살이 될 때 동등한 몫을 주기로 했다. 바로 탕진하지 않고 머리로 생각할 수 있도록. 서류를 서류철에 넣고 서류철을 옷장에 넣었다. 그 후로는 잘 닦인 부엌처럼 잠자리가 편안해졌다. 2년 동안 모든 것이 순리대로 흘러갔다. 나는 외로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 함께 혼자 사는 법을 배웠다. 토요일에는 벤치에서 만났다. 나, 김할머니, 이할머니, 최할머니. 우리는 요리법과 혈압약을 무엇을 먹어야 머리가 맑아지는지에 대해 논쟁했다. 때때로 우리는 셋이서 말없이 있다가 누군가의 우연한 한마디에 웃음을 터뜨렸다. 늙은 여성들의 웃음소리는 수건 위에서 마르는 그릇소리처럼 깨끗하고 고르게 들린다. 나는 영희 언니네 별장에 다녀왔고 다육식물을 옮겨 심는 법을 배웠고 내 등에 맞는 편안한 의자를 샀다.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녁에는 창가에 앉아 사과를 깎고 조용한 주파수에 라디오를 맞추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동안 민준이는 주말에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밀가루 포대를 나르고 상자를 접고 월급을 자랑스러워한다. 서윤이가 또 편지를 썼다. 이제 혼자 버스 타고 학교에 가요. 무섭지 않아요. 준호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나은 직장을 찾았다. 여전히 환상은 없지만 정해진 근무 시간과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고지서가 있었다. 서연이는 가게의 시니어 매니저가 되었고 정말로 남의 돈이 아닌 자신의 돈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최근에 우리는 시장이 아닌 공원에서 다시 마주쳤다. 그녀가 다가와 내 봉투에 담긴 꽃을 보고 말했다. 우리가 예전처럼 가까워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엄마가 왜 떠났는지 이해해요. 그것으로 충분했다. 용서가 아니라 이해. 때로는 그것이 어른들을 위한 최선이다. 70살이 되던 해 나는 나를 위한 작은 축하를 하기로 했다. 기념일이 아니라 4명을 위한 조용한 식탁. 김할머니는 샐러드를, 이할머니는 파이를, 최할머니는 오이 피클 한 병을, 영희 언니는 언제나처럼 청어 샐러드를 가져왔다. 나는 국화 한 가지를 사서 평범한 꽃병에 꽂았다. 서연이는 부르지 않았다.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단지 내 삶 자체를 기뻐해주는 사람들, 내게서 얻을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저녁을 보내고 싶었을 뿐이다. 우리는 앉아서 이야기하고 끝에는 달콤한 와인을 한 모금씩 마셨다. 의사는 금지했지만 조금은 괜찮다.
그리고 각자의 집으로 헤어졌다. 손님들이 떠난 후 나는 접시를 씻고 식탁을 닦고 부엌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누구와도 나눌 필요 없는 내 편안한 의자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언제나처럼 타인의 창문들이 불타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외로움은 공허함이 아니라 경계에 관한 것이라고. 해야 한다가 어디서 끝나고 할 수 있다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게 되면 삶은 더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정직해진다. 나의 지금 삶은 승리도 패배도 아니다. 이것은 질서다. 나는 내 자리에 있고 그들은 그들의 자리에 있다. 언젠가 서연이와 내가 한 식탁에 앉게 된다면 그것은 다른 식탁일 것이다. 나에게 냄새나지 말라고 가르치던 식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이용하는 대신 대화하는 식탁. 그리고 만약 우리가 앉지 않게 되더라도 그것 또한 답이다. 나는 누워서 담요를 고쳐덮고 램프를 끄고 집이 숨쉬는 소리를 들었다. 옆 창가에서는 내 우스꽝스러운 선인장이 까다롭지 않고 끈질기게 말없이 자라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나는 미소 지으며 생각했다. 때로는 한 사람으로서 사랑받기 위해 그저 편리한 존재가 되기를 멈추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온한 잠에 빠졌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어디서 몇 살에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누가 우리를 보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실제 삶의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